네, 안녕하세요. 경제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코스피 5천 시대를 찍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루였는데요. 역시나 주도는 반도체, 로봇, 자동차였습니다. 이 불기둥이 된 한국 주식 그대로 갈지, 또 우리가 더불어서 로봇주까지 알고 투자하는 방법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IM증권 이영훈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5천을 찍었습니다. 마감은 5천대는 아니지만 일단 찍었거든요. 오늘 시장을 좀 먼저 분석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전부 지수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죠. 워낙 또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숫자기도 했고 그래서 더 그렇죠. 사실은 뭐 5천이라는 숫자가 지금 현 대통령이 출범한 이제 그 임기 시작하면서 네.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진짜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작년부터 가보지 않은 길을 계속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천이라는 숫자에다가 연연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왜 올라왔는지 그걸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의 흐름 자체가 그러면은 더 이어질 것인지 또는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 지수 전망을 물어보면 지수를 보지 말고 우리의 주력 업종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력 업종이라고 얘기하면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뭐 이런 쪽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봐도 그런 쪽에 멀티플 조정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우선 이제 반도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역대급으로 나더라도 항상 멀티플을 그 TSMC 대비해 가지고 항상 반값밖에 못 받았었어요. 그 이유는 이익이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이익 날 때는 막 극단적으로 이익을 냈다가 이익 안 날 때는 막 적자까지 나고 막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멀티플을 갖다가 강하게 부여를 못 했는데 반면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그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꾸준한 이익을 내줬기 때문에 PER 배수가 20배가 넘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잖아요. 하이닉스는 아직도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근데 이게 계속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랐네? 그런데도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외사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멀티플 20배, PER 20배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유는, 요즘 이제 한참 얘기 나오는 AI 문제 때문에 레거시 메모리가 쇼티지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 증액이 계속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반도체 3사가 캐펙스 투자를 잘 안 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3일 전에 대만의 업체를 하나를 인수했어요. 그 디램 업체를. 왜 인수를 했을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렇게 막 삼성 하이닉스에다 윽박 질러가면서 거기다가 디램 업체, 디램 공장 지으라고 하는데 지가 지으면 되지. 당장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요. 증설을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의 그림 자체를 유지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2017년에 대대적으로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있었을 때 증설을 3사 공유했다가 폭망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왕창 사가겠다던 빅테크들이 물건 안 사가고 하면서 물건 값이 그냥 급전직하돼 버리니까 원가 이하로 팔아대게 되고 되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러운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중국이 메모리 쪽 레거시 같은 경우는 계속 생산한다고 덤비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첨단 장비를 안 주기 때문에 DDR5 이상을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당장에는 그것도 핑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 칩 쪽이 좀 이익이 좀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계속 만들어진다 그러면 멀티플 상향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마이크론만 올리겠어요?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1등, 2등이 삼성하고 하이닉스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거기서 리레이팅이 나올 수가 있고 현대차 최근에 핫하게 올랐잖아요. 현대차 맨날 그 소위 말해서 그 내연기관차 만드는 회사, 이익 안정적인 회사, 저평가 회사 그 이미지가 강했는데 휴머노이드가 붙어버리니까 멀티플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끝이냐 아니냐는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상선 뭐 LNG 캐리어 발주 모멘텀 이런 게 있는데 미국 해군이 지금 말만 계속 하는데 아직 발주는 안 했어요. 법도 안 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걔네들이 배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 군함 척수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 기준으로 100척이 적어요. 거기다가 중국은 신상이 많은데 미국 거는 다 낡아가지고 맨날 뜯어 고쳐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군력은 뒤집혀질 수가 있죠. 그러면 해군 쪽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해양 패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장담할 수 있느냐?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그 모멘텀이 생기는데 미 해군을 열어주면서 야, 우리 당장 배 필요하니까 중국한테 니들이 와가지고 배 만들어줘 하겠냐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 요인이 되죠. 네. 또 우리나라 방산 잘 팔아왔고 올해도 이익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주 모멘텀이 붙을 수가 있어요. 방산의 주요 5개 회사가요. 우주 관련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스페이스X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발사체 재사용 네. 관련된 기술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사한 걸로 끝나느냐? 성공을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고, 모멘텀이 되면 이 이머징 마켓 대상으로 영업도 가능해요. 네. 스페이스X가 다 가져가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요. 국가 간 또 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게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멀티플 확장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주목해서 보셔야지 자꾸 지수 5천, 6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지수로만 10배가 올랐어요. 네.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밸류업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그때 뭘 가지고 올랐었냐. 네. 그 당시에 80년대 중반에 삼저 호황으로 올랐잖아요. 네. 다 교과서에서 배우셨겠지만 그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유가가 낮았었고 그다음에 금리가 그 당시 기준으로 낮았었고 네. 거기에다 달러가 약세였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가 60달러대 전후예요. 금리 뭐 4% 전후죠. 거기다가 달러,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 대비해서 약세라서 그렇긴 한데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부터 약세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부터 주가가 강하게 돌아선 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그리고 현 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달러 강세가 아니라 약세의 베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림까지 이어진다고 하면은 의외로 우리나라 증시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업종들의 그 멀티플 조정 가능성하고 맞물리면은 생각보다 지수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고점이 1월 말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 핵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합니다. 그쵸.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 그리고 이제 그 조선업종이나 그 외에 몇 개 큰 회사들이 2월 한 10일 전후까지 발표가 나는데, 우리나라를 끌고 갔었던 주요 업체들이 다 발표가 나는데, 발표 났을 때 거기서 추가 슈팅이 나올 거냐, 거기서 이제 세론이 나올 거냐,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세론이 끝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과열이라 느낄 정도로 올해 뭐 12일 연속 상승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돈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또 수익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점 전후부터 빠르면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게 되면 기간은 좀 뒤로 밀리겠지만 빠르면 그 시점 전후부터 코스닥 쪽을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코스닥.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멀티플 확장 요소들이 아직까지 무궁무진하고 그 요소들마다의 또 퍼지는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엄청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만 해도 재경부가 코리아 프리미엄 얘기가 나올 때까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이러다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없어지고 전환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받게 되려고 그러면 몇 가지 요인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고용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요. 네. 우리는 좀 되게 경직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게 과거에는 그게 선진국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선진국들은 그게 더 유연해졌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 오너의 독단이라든지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는 물론이고 기업 자체가 거기에 나서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에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해 가지고 월간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건 그 수익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주가 차익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배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형 증시의 그림이거든요. 그걸 만들어 주려면은 사실은 단기간 내에 될까? 근데 이제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 하나는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시급하기도 하고요. 네, 그 부분까지 다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준하는 어떤 모습을 갖춰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는 되게 반길만하고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역대 대통령 다 증시 얘기했지만 증시 올라가면 그걸 자기 치적으로 이용만 했었지 증시 어떤 부양이라든지 경제 체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안 가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하셨으면 기왕이면 지수 자체보다는 이 근간을 좀 강화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좀 꾸준히 이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이게 이사님께서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걸어오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치로 본다면 코스피 뭐 5천, 6천, 7천 이게 세상에 어떻게 그러니까 산업의 길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80년대 주가가 급등했었던 거를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저 호황에다가 그 호황의 덕을 우리가 가장 크게 누렸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크게 움직였었던 섹터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산업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이제 2차 산업 중심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최대 수혜를 받아가지고 올라왔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맞고 침체가 됐는데 급하게 돌아설 때를 보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2007년도까지 경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 그림을 만들어냈었던 거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이거는 그 IT와 관련해가지고 그때 벤처 열풍이 일어났었을 때 그게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결국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들이 기업을 그 산업을 이끌어가면서 키워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실 대우전자나 LG전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평가를 못 받았던 회사인데 반도체 쪽을 통해가지고 급하게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4년인가 95년에 이건희 당시 회장께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하면서 체제 개선을 요구했었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림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면서 우리 시장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켰던 거는 그러니까 어떤 걸 다 갖다 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IT였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중국 시장으로 우리 물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보면은 변한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그동안 그 과정에서 얻었던 것만 가지고 사실 거의 20년 가까이를 정체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성장률도 줄어들게 되고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됐던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의 흐름 자체는 경제가 또 한 번의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진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AI입니다. 우리가 지금 AI, 대한민국에 AI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AI가 주는 혜택도 있겠지만 또 불이익도 많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AI의 열풍에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는 바로 타지를 못했지만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를 준비하면서 벌써 이제 효과를 크게 본 데는 어디냐면은 우선 반도체 업체가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얼떨결에 된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위상 갖고 있다가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삼성전자 뭐 한 작년 뭐 여름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거의 망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인텔 따라간다 그러면서 동네 바보 형이란 소리 듣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바뀐 건 어쨌든 글로벌 1위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반도체 칩이 AI가 확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쇼티지가 나기 시작한 거죠. 메모리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 쇼티지가 나니까 메모리 글로벌 1위가 삼성전자니까. 수혜를 가장 크게 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HBM 가지고 어쨌든 나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하이닉스는 HBM 잘 나가고 메모리 글로벌 2위니까 당연히 또 오버시팅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쇼티지를 통해 가지고 살아났다고 한다면은요. 이 궤도에서 AI가 이제 확장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제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거 하나는 그냥 챗GPT, 제미나이. 이게 AI구나. 이 폰에 AI가 탑재가 됐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 CES에서 보여준 거는 결국 휴머노이드가 이제 곧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왜 휴머노이드가 중요하냐면은 선진국일수록 사실은 인구 감소가 되게 심각합니다. 고령화되고. 그럼 누군가는 생산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체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가 뭐 전 세계 1등이니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이제 공장용일 수도 있지만 산업용도 중요하지만 생활에서도 뭐 간병인 대신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 테슬라가 계속 끌고 왔었던 자율주행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굉장히 크죠. 자율주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쪽과 연계되어 있는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산업 생태계를 놓고 보면은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자,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NCM에서는 글로벌 1위고 LFP에서는 중국이 1위인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로봇이 꾸준히 활동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LFP는 일단 철로 만들어가지고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거보다는 NCM이 유리하고 NCM보다는 전고체로 가야겠지만 이제 이런 그림을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필수 부품들 대부분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가져가고 있거나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런 걸 이제 놓고 봤었을 때는 AI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고 했을 때 사람이 준 공장, 줄어든 공장, 그래서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공장을 생각해 본다면 그게 실제로 가능한 국가가 어디가 있느냐. 서방 국가, 그러니까 네. 중국은 사실은 좀 논외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한 데가 지금 어디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 한국하고 일본, 독일 정도인데 독일은 또 그쪽이 좀 뒤져 있고 지금 상황이.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회가 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AI로 인해서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확장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어쩌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이제 한 번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전에 80년대 IT와 중국 시장 개방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다음에 이제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AI 뭐 자율주행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그렇다면 정부, 국가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뭐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사회적 인식도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벌써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자율주행이 되게 잘 되는 연나라는 너무 또 개방을 너무 한 또 그렇게 해서 네, 면이 이제 있죠. 문제가 좀 있죠. 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그 현대차가 모셔널을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 지금 시범 서비스를 네. 미국에서 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서 못할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해야지 또 더 의미나 그런 진가가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아닌가요? 규제라든지 그러니까요. 개반 사항이 네. 이제 약간의 좀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뭐가 우선이냐를 이제 따지기에 앞서 가지고 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지금 현재 글로벌 어떤 정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가 우선일까를 놓고 얘기하면 경제가 무조건 우선이에요. 경제가 안 되면 그렇죠. 네, 정치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경제 멀쩡한 경제도 정치를 잘못해버리면은 뭐 지금 최근에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러 나라가 그런 모습 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기업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부 측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근데 그건 또 일방적으로 받아먹고 아니 한국에서 받아먹고 다 챙겨놓고 나서 됐고 우리는 이제 뭐 인건비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 때문에 다 외국 나갈 거야 해가지고 또 바꾸고 나아가는 그러다 중국 가가지고 다 얻어맞았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기업들이. 네. 그런 짓은 또 안 해야 되죠, 사실은. 국내에서도 네. 충분히 고용도 좀 유지시켜줘 가면서 국내를 같이 돌려가는 그런, 책임감도 좀 기업은 가져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같이, 동행을 했을 경우에, 네.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성장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2차 성장을 할 때죠. 그러니까 증시로 봤을 네. 때.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성장을 주도했었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원화 약세가 굉장히 크게 주도했었어요. 싸니까. 네. 근데 거기서 돈 벌어놓고 나서 인건비 얘기하고 비용 얘기하면서 다 어디로 떠났냐면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돈 벌었겠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사회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우리가 문제가 대두됐던 거는 사실은 환율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해 놓고 그 번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 치부에 썼고 문제는 그래 놓고 나서 그걸 또 주주환원을 한 게 아니라 그래 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인식의 개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 이거는 정부, 기업, 뭐 투자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 그 피고용인들 모두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선진국의 어떤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스피 상승, 코스피 5천의 주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주도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현대차를 비롯한 로봇주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정의선 회장이 신년사에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선언도 했고 또 이 아틀라스도 공개를 했던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새로운 게 매일매일 나온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우상향으로 오래 가거든요. 이 현상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저는 이게 현대차 우선조 투자를 2020년 4월부터 했거든요. 20년요? 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왔고 현대차 뉴스만 나오면 전부 다 검색하고 자료 저장하고 정리하고 또 이제 방송 활동할 때마다 현대차의 그룹의 네. 변화의 가능성, 변화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하반기에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분명히 현대차의 변화의 트리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돼 있는 네.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네. 기사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반응이 있을 거다. 근데 맞네요. 실제로 네. 하반기부터 상반기에도 있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그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리고 깐부 회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올라왔고 네. 그다음에 CES에서 아예 주목을 받아버리니까 이제 폭발을 한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앞서도 제가 AI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휴머노이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위상이 그동안 잘 안 알려졌었다는 거죠. 왜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잘 되면 되게 자랑질하느라고 뭐 맨날 SNS에 하고 그 지난번에도 그 로보데이인가 할 때 옵티머스 깔아놓고 뭐 커피 따라주고 대화하는 거 뒤에서 조종하고 있으면서 마치 뭐 그랬었잖아요. 인지하게 계속 노출을 시켜왔죠.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가끔 동영상 하나 올라오고 네. 뭐 걸어가는 거, 뛰는 거, 뭐 물건 나르는 거 맞아요.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번 CES에서 보여준 액션들 전부가 이미 유튜브 동영상에는 작년에 올라왔던 내용들이에요. 그걸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뭐 중국 그 휴먼 그 로봇처럼 뭐 쿵푸를 하거나 뭐 그것도 다 조이스틱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쿵푸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건 학습 효과에 의해서 직접 작업을 하게 한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관절 돌아가는 게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목이 360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목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팔이 또 180도 완전히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즉시 투여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보여줬고 로봇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확인시켜 줬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기술적 우위라는 거는 테슬라 대비가 아니라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왔던 로봇 대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네. 테슬라는 사실은 가정용을 겨냥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섬세함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는 좀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 부분에 대한 걸 강조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둘이 다 만날 거라고 봅니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가정용 안 만들겠어요? 그쪽 확장되면 그렇죠. 당연히 다 만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출시하면서 시장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인데 저는 테슬라 못지않게 일정 제시도 됐어요. 일단 28년부터 양산 들어가고 네. 지금 주문 넣으면 2030년이 돼야지 물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캡티브 마켓이 커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현대차는 어쨌든 제대로 된 성장의 그림을 그러니까 그 성장의 발판을 올라탄 거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거 네. 작년에 계속 눌려 있었잖아요. 작년까지. 네. 토요타 대비해가지고 PBR, PER이 절반값이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영업이익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재무구조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판매 대수가 좀 작았을 뿐인데 네. 거기다가 사실 전기차의 포텐셜을 놓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었는데 네. 이게 한꺼번에 분출이 된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이게 끝이냐 끝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AI 사이클에 성장의 어떤 초입 국면에 제대로 올라선 건 맞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어저껜가 그 이번에 새로 임명된 포티투다 대표 자율주행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셔널을 통해 가지고 아까 시범운행 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하면 테슬라들이 한 2년 정도 뒤지는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평가를 어떤 식이든 받기 시작할 거다. 올해 분명히 자율주행 관련된 것도 이번에 알파마요 협업하는 거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럼 구체화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AI의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오늘 사면 내일 올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제대로 이번에는 현대차그룹의 대평가의 어떤 출발선에 선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 목표치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지고 이젠 80만 원대도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가치까지도 보시겠네요, 이사님은. 그쵸? 저는 사실 목표 주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뭐 제가 얼마를 본다 이런 측면에서 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리포트 내용이 레거시 자동차하고 비교하는 네. 그런 것보다는 테슬라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 가지고 멀티플 확장 가능성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그걸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자들한테는 시그널로 네.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가 쏘아 올리기 시작했지만 뭐 부품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도 엄청나고 뭐 아침에 보니까 거래 중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쭉 같이 갈 수 있을까요? 현대차의 흐름만큼? 보통 이제 IT 버블 때도 그랬었지만은 이제 먼저 뭔가 하나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쪽이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수익률로 보면 진짜보다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많이 움직여요. 네. 왜냐면 일단 자본금이 작고 그쵸. 움직이기가 좀 편하죠. 거기에다가 뭐 나 아틀라스랑 친해. 나 삼성 뭐 레인보우 쪽에 뭐랑 친해. 네. 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친하다는 거는 같이 협력해서 일도 하거나 뭐 부품을 납품해봤어. 이게 이제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가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은 네. 어쨌든 좀 과하게 올라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소형주는 진짜 네. 그걸 분별해내실 수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고점에 잘 파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높은 수익률을 보려면 그쪽을 보시는 게 맞는데 네.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보려면은 역시 메인을 보시는 게 편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림, 뭐 만도 뭐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그 시점을 좀 잘 보고 있기는 해야겠네요. 현대차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가지고 현대차에서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네. 발표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올라가는 것들 보면 뭐 같이 협력 가능성 뭐 해가지고 네. 올라가고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가능성에 베팅을 해가지고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면 진짜로 됐을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요인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안 되면요. 그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한 회사만 또 대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보통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아요. 네. 조금만 바꾸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동차에서 협업을 해 나가면서 같이 가는 구조라면은 쓸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앞서 말씀드렸던 만도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약간 준 특수관계 회사잖아요. 네. 어쨌든 그쵸. 그 일가가 네. 뭐 완전히 외면하긴 하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멀티플을 적용받을 때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뭐 리포트를 보시든 아니면 본인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럴 때는 지나고 보니까 항상 IT 때도 그랬고 뭐 이제 전체 큰 그림이 움직일 때는 메인을 보는 게 편안하게 보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수익률도 그들 대비해 가지고 나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때도 많더라. 그래서 저는 메인을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주, 반도체의 로봇주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의 경제, 주식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뭐 지금 들어가니, 많이 파니, 더 사니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데 요 시점에는 포트폴리오에 좀 주의할 점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많이 올랐고요. 네. 많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급하게 올랐거든요. 네.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저는 사실은 주식을 별로 안 샀어요. 너무 급해서요. 뭐라 그러죠? 좀 이거 사고 싶다라는 게 막 그런 느낌보다는 이거 좀 과한데? 좀 지켜보고 싶은데 근데 네. 팔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는 좀 올라가는 거 봐가지고 섹터별로 조금 이탈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변화가 있겠다 싶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 그러고 이제 변화의 가능성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추가 슈팅이 나올 거냐, 네. 아니면 거기서 이제 좀 흘러내려가는 그림 나오면서 기간 조정 들어가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기간 조정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 뭘 봐야 될지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또 거래소만 계속 올라가니까
코스닥 활성화 방안 얘기 나오고 뭐 코스닥 얼마 가야 된다 얘기 작년 연말에 뭐 2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다 없어졌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사실. 저는 지금 코스닥 쪽에서 이번에 많이 올랐던 거는요. 지수는 별로 안 올랐지만은 휴머노이드 쪽은 엄청 올랐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때 휴머노이드가 또 올라갈까? 전 그쪽보다는 조정을 받아서 만약에 또 바닥을 잡고 자리를 돌아서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어닝 시즌이 끝이 나면은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알테오젠 노이즈 때문에 지금 충격을 좀 받았는데 주도주가 바뀔지언정 바이오 같은 경우 좀 괜찮은 회사들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랐는데 거기도 또 휴머노이드가 묻어가서 오늘 올랐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빠진다면은 진짜 이 가운데서 휴머노이드하고 관련된 건 어디냐? 네. ESS하고 관련된 데는 어디냐? 이제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종목들을 좀 찾아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포트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반도체하고 현대차 그룹 이건 휴머노이드로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조방원 왜 조방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작년까지는 제가 작년 3월까지는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를 한 2년 3년을 끌고 갔거든요. 근데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그거를 섹터를 비중을 좀 낮췄어요. 그래서 낮추는 대신에 없었던 반도체를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끌고 왔었던 데다가 조금 더 사고 바이오를 늘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를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시장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트 전략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현재는 조금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로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 포트 전략 참고하시면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일 수도 있어요. 많이들 기뻐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날 주식시장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국의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영훈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시그널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